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고 좋은 게 몇 개 없으니까 좋은 쪽으로 굉장히 쏠립니다. 올라가는 거는 막 10배, 막 5배씩 올라가고 빠지는 거는 계속 흘러내리고 이런 양상들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횡보하거나 약간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사실 살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 자체가 네. GDP 성장률 자체가 정부에서 보는 것도 1%대 후반, 네. 한국은행도 또 이제 민간 기관들은 1%대 초반까지 보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은 야 이거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는 나라 아닌가? 네. 늙어가는 나라, 네. 초고령 사회에서 과연 이거 뭐 성장률도 안 나오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제 성장률하고 주가 지수 상승률하고는 그 관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률이 좋은 나라가 주가가 좋아야 한다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예, 이런 나라가 사실 주가가 제일 좋아야 되는 건데 네. 뭐 2024년만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 GDP가 한 2.8% 올랐나요? 근데 이제 뭐 숫자에 대한 의심들은 많이 계시지만 중국은 5%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중국 주식이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작년에 중국 롱에 US 쏘셨으면은 이제 죽었죠. 예, 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성장률 자체보다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투자라는 거는 좋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룸이 적은 거고 나빠도 이제 시장이면 괜찮은 거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주시장은 뭐 1% 2%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거의 역성장 상태를 작년 연말에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경제 성장률이 나빠서 주식이 안 된다 이거는 뭐 그거는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1등이 아닌데도 주식이 1등이다 이런 말로 좀 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성장률 자체보다는 뭐 길게 보면은 의미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큰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만 보더라도 유럽 경기 그렇게 안 좋다고 했는데 네. 뭐 독일이나 막 프랑스 증시 네. 또 그 시가총액 상위 있는 기업들은 돈 잘 벌어가지고 막 네. 쭉쭉 올라가고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럼 약간 투자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요즘들 이제 많이 드는 고민들이 가장 최근 이야기 해볼까? 아까 관세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관세 무풍지대로 많이들 이제 가십니다. 네. 관세 없는 조선, 방산, 엔터, 뭐 미디어 뭐 이런 쪽으로 네. 그런 아이디어는 괜찮을까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라기보다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관세 무풍지대라고 하는 업종들이 그 관세도 없지만 좀 경쟁이 없는 업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한국이 좀 잘하는 업종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뭐 그 어쨌든 경쟁력이 좋은 업종들은 관세를 부과하건 말건 그러니까 경합이 치열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업종이면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든 마진이 줄든 하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경쟁력이 좋으면 가격을 그쪽에 전가를 하겠죠. 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는 그들이 내는 세금이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시장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시장에서는 그쪽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그쪽이 내는 거죠. 네. 원래 관세라는 게 이제 수입업자가 내는 거죠. 네, 예. 네. 아하.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전가할 수 있는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쪽은 사실은 관세랑은 또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 네. 그래서 뭐 관세 부과 여부 자체보다는 이제 이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 따라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제 몇 가지 섹터 중에 뭐 조선도 잠깐 이야기를 했고 금융주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24년에 핫했던 섹터 혹은 지금까지도 핫한 sek터 중에 25년에도 과연 이게 이어질 것인가? 어떤 좀 논리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조선은 좀 이야기를 했고 네. 잠깐 언급하신 방산은 네. 어떨까요? 사실 뭐 이런 쪽은 제가 이제 그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능이 이제 굉장히 꽝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의 운용 스타일은 그 18년 연속으로 한 번도 주도주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고 예. 그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조선 방산 이런 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예. 저는 안 들고 있거든요. 진짜로?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 비싸서 안 들고 있는 거고 제 기준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회사가 안 좋다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데 뭐 특정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그것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시장이 좋았고 2022, 3, 4, 5 계속 한국 시장은 계속 좀 내리막길이었잖아요.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고 좋은 게 몇 개 없으니까 좋은 쪽으로 굉장히 쏠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 그러니까 후퇴를 하면서도 이제 좋은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막 10배, 막 5배씩 올라가고 빠지는 거는 계속 흘러내리고 이런 양상들이 반복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횡보하거나 약간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사실 살 게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 뭐 라면 잘 팔린다 그러죠. 뭐 화장품 잘 팔린다 그러죠. 네. 미용기기 잘 팔린다 그러죠. 뭐 건설기계 좋다 그러죠. 콩작기계 좋다 그러죠. 전력기계 좋다 그러죠. 조선 좋다 그러죠. 방산 좋다 그러죠. 네. 자동차도 버틴다 그러죠. 뭐 엊그저께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화학 좋다 그러죠. 제가 지금 언급한 것만 10개거든요. 네. 지금 나열한 것만. 네.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온 것만. 예. 그러면 사실 특정 업종 몇 개, 아주 내수에 국한되어 있는 몇 개를 빼고는 수출에 연결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지금 다 바닥을 치고 있어요. 뉴스 그냥 경제신문 검색해 보시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보다는 전체 우리나라 경제가 전망이 좋다는 게 아니라 살 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달 원래 항상 연초 시장이 이제 전체 한 해의 프리뷰 역할을 해주는데 네. 올해 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조선방사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뭐 최근에 뭐 정유화학도 좀 올랐고 뭐 오르 주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도주가 딱히 뭐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반등한 종목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작년이나 그 재작년보다는 대안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안이 많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특정 종목이나 업종으로 쏠려서 거기서 막 시세를 분출시켜가지고 막 나오기보다는 조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런 양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최근 몇 년 동안 워낙 시장은 안 좋고 뭐 급등주만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업종이냐 어느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조금 그 뭐 이미 많이 빠져 있거나 저평하던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시면 네, 뭐 지금도 출발해도 뭐 코스피는 뭐 10%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가주시고 분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실 투자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이 내 종목이 빠질 때도 힘들지만 내 종목만 안 가고 혹은 특정 섹터만 쏠려갖고 막 저기만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을 때 정말 괴롭잖아요. 네. 손실 회피 본능 네. 있는 것처럼. 근데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 섹터 올랐다 막 이렇게 일종의 뭐 순환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 그럴 때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또 이제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엇박자 타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건데 그럴 수는 있지만 쫓아다니지는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1, 2%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그걸 쫓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최근처럼 뭐 이게 제가 아까 에어포켓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 하루에 뭐 5% 10%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다니시면 두더지 게임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 올랐는데 다음 날 또 10% 올라가고 이거는 어렵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계속 퐁당퐁당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쫓아다니시면 계속 엇박자가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건 괜찮지만 이제 막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쫓아다니시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런 거는 그 종목을 좀 분산해져 가지고 가셔야죠.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를 때는 모르겠지만 장세가 바뀌었는데 엇박자 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은근히들 많이들 이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네, 좋은데도 네, 불구하고. 네. 뭐 이건 뭐 저의 과거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다 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항상 투자는 그게 욕심을 조절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조절하라. 예, 예. 그래서 항상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항상 이렇게 좀 빨리 가려다가 뒤로 가죠. 예, 그래서 사실 천천히 가면 되는데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한 번도 급등주를 따라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강세장에서 잘해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그런 성향이셨어요? 2007년부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소수. 조금 이제 삐딱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근데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고생하는 것 같고요. 예. 역발상 이런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이게 나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돈을 벌고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누구나 조급해지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좀 잘 이겨내는 게 그래서 항상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가려고 하면 뒤로 가거든요. 대표님은 그러면 옆에서 다른 운용사에서 다른 펀드 매니저가 다른 투자자가 막 돈을 빨리 벌고 있어. 그 조급해지질 않아요? 죽고 싶죠.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관리를 좀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신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저한 믿음 같은 게 있는데 그 남보다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1년에 이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내면 음. 뭐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있다. 뭐 이런 거를 믿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누적으로 하면 사실 제가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누적으로 거의 하면. 약간 장원영 마인드 아닙니까? 난 그래도 좋아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 막 이렇게 난 느끼면서 이런. 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뭐 1년 1년 한 달 한 달 조금씩 앞으로 가면 이렇게 뭐 호시유보라는 말도 있고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사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 이게 사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조바심 내고 결국은 아 이거 아닌가 봐. 이게 네.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마다 저마다의 어떤 성향에 맞게 또 투자 스타일을 가져가야 하는 것도 되게 또 중요할 테고. 그래서 뭐 워렌 버핏처럼 유명하신 분이 찰리 먼거라고 이제 돌아가신 분 계시는데 이 찰리 먼거 강연 같은 걸 보시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인간 최악의 감정이 질투다. 질투. 그러니까 공포나 뭐 이런 게 패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질투가 인간을 망치는 최악의 감정이다. 그렇죠. 이런 말 하시는데 그건 너무 동의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너 질투하잖아 이러면 난 안 그러는데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심리는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최악의 감정이면서도 인간의 공통의 감정이기도 해서 그런 질투심 같은 거를 잘 컨트롤하는 게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이 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안 나는 날 사람은 수는 없죠. 있지만 그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거. 질투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잘 되시는 분들한테 또 응원해드리고 네, 또 쫓아가서 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 Y3이 이렇게 좋은 채널인데. 아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뭐 에어포켓, 뭐 두더지 게임 뭐 이런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과연 좀 부진했던 섹터 중에 좀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아 정말 싼데 저게 그냥 비지떡으로 저기에 썩어갈 것인가? 네. 아니면 저게 진짜 찹쌀떡이 될 것인가? 네. 라는 것들 좀 뒤집어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국 주식이 많이 싸진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환율 영향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수출 기업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환율이 1,450원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을 100을 하고 있는 기업이 1,300원에서 1,400원이 되면 매출이 10% 늘어나는 거고, 뭐 그러면 마진도 거의 10% 가까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 영향으로 수출 기업들은 사실은 연초에 있는 가이던스 대비 그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마치 10년 전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환율 영향을 수출 기업들은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내 주주 환원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요 자체도 높고 또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자사주 매입 금액이 2024년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사주 매입 금액이 전년 대비 한 75% 늘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한 금액은 한 150% 늘었고 그래서 아직은 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주 환원들이 증가하는 기업들 를 좀 보면 이게 밸류 트랩에 갇히지 않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은 지배 구조가 문제인데, 그 이제 저희가 최근에 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경영진이 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좋은 경영진이라는 거는 이제 시대에 적응하는 기업들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그 이 지배 구조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제 세습이 되다 보니까, 그 사실 그 내가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경영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경영권을 쥐고 계시고 그러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됐을 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그 워낙 가문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가문은 그대로 있고 밑에 있는 월급쟁이만 계속 갈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월급쟁이 전문 경영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오너 눈치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오너가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회사는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영진이 아무리 바뀌어도 회사는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사그라드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는데 조금 경영진이 그런 데서 좀 열린 마음으로 전문 경영인한테 더 위임을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경영진 분들이 좀 똑똑하다고 검증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투자하기에는 좀 필수적인 요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얼마 전에도 또 그 짤을 보게 됐는데 어떤 임금님이 내 다음 후계자, 후계의 왕이 누가 돼야 하는지 각자 말해보거라. 저는 용감합니다. 옆에는 저는 힘이 셉니다. 맨 마지막에 아빠
그래서 바로 왕관. 좋은 경영진도 사실은 또 봐야 된다라는 네. 거고. 그 혹시 뭐 기대하고 있는 뭐 섹터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또 요즘에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는데 라이프에서는 어떻게 좀 반도체 섹터 투자를 좀 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뭐 지금 워낙 수요가 좋고 또 AI 시대이기 때문에 좋게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너무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그래서 되게 분발해 주시고 잘 되기를 너무 진심으로 성원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여주시는 걸로는 조금 자신감을 갖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뭐 그 종목을 보는 하우스이고 뭐 개별 기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이내믹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저희는 특정 섹터나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좀 장기적으로 뭐 좋게 볼 수 있는 쪽은 저희는 헬스케어를 계속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요? 네. 근데 헬스케어도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습니다. 네. 어느 헬스케어? 그래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신약을 개발하면 개발하는 대로 뭐 건강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하는 대로 뭐 데이터를 다루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대로 이런 쪽으로 뭐 이 미국조차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거고 어쨌든 전 세계 인구는 다 늙어가는 거고 늙어가게 되면 이제 병원에 대한 수요라던가 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가 뭐 궁극의 성장 섹터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도 기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 헬스케어 이러면 좀 테마주? 예, 뭐 매출 안 나고 이익 안 나고 그냥 단기적으로 뉴스를 가지고 하는 뭐 그런 플레이하는 것들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꾸준하게 실적을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재적인 어떤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싸다든지 이렇게 그 다른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방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헬스케어를 너무 단기 모멘텀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네네. 역설적으로 아직 투자 기회가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서도 뭐 적자 기업이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적자 기업이지만 네네. 뭐 1, 2년 내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1, 2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내야 네, 되는 네. 거고. 또 하나가 그 혹시 라이프 자산운용도 이제 IPO 시장에 좀 같이 뭐 참여를 하신다거나 하나요? 공모주 펀드로. 네, 저희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원체 안 좋을 때는 네. IPO 시장도 침체되기 마련이고 네. 지금 뭐 신규 상장 주식들은 또 많이들 안 쳐다보시잖아요. 네. 이 IPO 시장도 좀 살아나는 계기가 있을까요? 좀 시장이 다 좀 먼저 좋아져야 될까요? 그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IPO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아까 가치주와 더불어 네. IPO도 이 끝물의 상징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가치주가 전통적 가치주 그냥 싸게만 한 주식이 좋거나 IPO가 잘 되면 좀 위험할 때입니다 시장이.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약간 시장의 주변부에 있는 네, 자금들. 그런 대상, 투자 대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는 당장은 뭐 그런 쪽보다는 좀 코어에 가까운 시장 자체가 먼저 올라야 그 다음에 IPO도 좋아질 거라서 선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뭐 IPO 쪽보다는 일단 주식 자체가 더 먼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의 IPO의 특성은 이게 정책이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칩니다. 정책. 네, 그래서 사실 뭐 코스닥 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017, 18, 19 요때 이제 정책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네. IPO를 많이 부스트를 시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도 정책 많이 보시는 것처럼 IPO 이런 것도 정책의 흐름 같은 것들이 좀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6, 7년 정도 IPO를 굉장히 그 부흥시키려는 정책적 노력들이 IPO 시장을 되게 키웠다가 이게 약간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IPO보다는 이제 핵심적인 그냥 상장 주식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뭐 조 단위를 운영하시는 자산운용사를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1.5조 정도 되면 또 이 AUM도 계속 늘고 있는데 네. 중소형주에 투자하시기는 조금 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뭐 거래량 측면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마켓 뎁스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폭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은 전 세계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뭐 거래의 민족, 회전, 한국인 회전. 뭐 이런 걸 하는데 거래는 많은데 은근히 이 종목당 그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다가 뺄 수 있는 그런 폭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시장에서는 1조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1조 넘는 펀드가 잘 되는 게 본 적이 없다. 네네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다행히 작년에 조금 그래도 잘 버티긴 했는데 저희도 뭐 운영상의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뭐 한 몇 년 전부터는 중소형 접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은 좀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뭐 1조 5천억인데 저희가 종목을 한 3, 40개 다루거든요. 그럼 30개라고 한다 그러면 종목 하나당 500억씩 샀다 팔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500억을 살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죠, 한국에서. 네. 그 아까 라이프 자산 이름 뭐였지? 주주가치 액티브 ETF. 네네네. 거기는 좀 중소형주 많이 있던데. 네, 그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네,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는 종목수가 좀 많습니다. 네, 더 많나요? 네네. 근데 어차피 이제 또 액티브 ETF는 또 그 상위 네. 비중 가진 종목들이 조금 더 상징적이기도 네. 한 거고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이제 거의 이제 끝마칠 때 됐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제가 2년 전에 나왔을 때도 그때도 마침 그 2022년 9월에 뭐 레고랜드 사태다 그래가지고 한창 장이 안 좋았었다가 네네네. 2023년도에도 되게 비관적인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때도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영상을 보니까 뭐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2년 지나 나와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제가 투자를 할 때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네. 주변을 봐요. 주변을 봐서 주변 분들이 좀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반대대로 행동을 하는 게 제가 그동안 돈을 별로 안 잃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비관이 팽배할 때 뭐 그런 그 옛날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존 템플턴 경이 하시는 말씀처럼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고 어디가 제일 좋은지 물어보지 말고 어디가 제일 나쁜지를 물어봐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사실 그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을 갈 때는 워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악플 달릴까봐 아까 그런 말씀 하셨지만 사실 미국 주식은 영원히 오르는 거고 뭐 미국 경제는 영원히 강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런 것 너무 쏠릴 때는 좀 위험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100% 맞는 것도 없고 100%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그리고 맞추는 사람도 없고 틀린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항상 균형 감각을 가지고 확률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항상 좋아서 근데 최근에 만나보면은 뭐 이렇게 젊은 분들 20대 분들 만나보면 뭐 은행 통장 필요 없어요. 뭐 월급 받으면 다 나스닥 사요.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상식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쏠린 건 항상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가치 투자 마인드셋이기도 하고 또 오래 살아남은 투자들의 좀 유일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자라왔고 또 저도 그런 걸 실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때까지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좀 균형감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가치 투자 대가분들을 모셔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나오셔서 진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은 별 말씀. 라이프 자산운용의 강대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